지금까지 공부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들이 얼마나 이 초격차를 보이는지 설명을 해 주셨어요. 또 그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들의 특징까지도 알려주셨는데 이걸 보시면서 슬슬 너무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 공부 정서를 정말 좋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시기별로 나눠서 알려주시면 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기본 전제는 지금부터가 제일 좋다. 네. 왜냐면 지금이 제일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3살, 4살 정도라면 책 읽어주기가 제일 관건이에요. 실감나게 읽어주는 것. 그리고 그 시기에 필요한 것이 친절한 어른이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친절한 어른의 개념이 뭐냐면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주제는 공부 정서입니다. 최근 늦기 전에 공부 정서를 키워야 합니다.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김선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에 있는 사립초등학교에 근무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선생님 보시는 정말 생생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조언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공부정서라고 하는 걸 저희 채널에서도 몇 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네. 이 책에서 말하는 공부정서란 어떤 건가요? 네, 일단 공부에 대한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아이가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면 네. 보통 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걸 익히고 배운다고 생각을 하셔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공부를 이성적으로 들어가기보단 배움에 대한 첫 경험을 정서적으로 맞이해요. 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배운다, 무언가를 익힌다는 것에 어릴 때 정서감이 좋으면 이게 계속 공부 네. 정서로 이어지는 거고, 네. 그때 첫 정서감이 뭐 엄마의 환한 눈동자가 느껴진다거나 네. 뭔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네. 압박감을 느낀다거나 네. 하면 공부에 대한 정서감이 안 좋은 상태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서감은 공부자를 빼고 이게 젓가락질을 배우는 것도 사실 공부 정서에 해당이 돼요. 네. 일상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맞닥뜨리고 배울 때의 첫 번째 느꼈던 정서감, 그런 것들이 작은 순간순간들 커가면서 많겠죠. 네. 그 정서감이 좋은 아이들을 이제 공부 정서감이 좋은 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경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아주 어릴 때 내가 뭔가 배움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러면 어떻게 그때를 좀 공부 정서의 골든 타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아이들이 3살, 4살 정도부터 네. 뭔가를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한 네. 요구를 많이 받아요. 네. 뭐 기저귀를 떼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한두 살 정도부터, 만 2살 정도부터도 이미 어휘력에서 한 400단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는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엄마, 아빠나 주변의 어른들이 계속 무언가를 옆에서 말해주고 조곤조곤 해주고 하는 걸 통해서 한 400단어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네. 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네. 어떻게 시선을 맞추고 대화를 계속 해줬느냐에 따라 이미 공부 정서에는 차이가 시작되는 거죠. 네. 400단어라는 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 2세에게 400단어 이상의 차이는 네.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400개가 더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저희가 보통 공부 정서라고 하면 이제 네. 학교 가야 되니까 입학 전에 한글 가르치고 연산하면서 네. 그때 어떤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시작이 되는 거네요. 네, 이전에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공부 정서에 대한 건 사실 미취학 시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학교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잘하는 아이들은 모든 것에서 잘하고 못한 아이들은 모든 곳에서 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격차가 있다고 네, 하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인가요?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네. 또 다른 불안감을 드릴까봐 좀 조심스러운 그럴 수 부분이긴 있죠, 한데 네. 우리 세대하고는 지금 좀 다른 양상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우리 때는 어른들이나 선생님, 야 네. 괜찮아, 넌 그래도 축구는 잘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제 천부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이제 교육 발달상으로 보면 좀 앞선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네.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재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앞선 아이들조차도 그냥 평범했던 아이들인데 3, 4살부터 공부 정서가 형성된 아이들이 두세 발자국 앞선 걸
이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그 아이들보다 몇 발자국을 더 앞서가 있는 거예요. 네. 공부 정서를 갖춘 아이들은 빨대를 꽂는 대로 동시에 다 흡수해 버리는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운동장 나가서 놀기에 바쁘죠. 네. 어떤 아이들은 운동장 나가고 어떤 아이들은 뭐 교실에 있어요. 근데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들은 그때그때 노는 것들이 좀 다른데, 한 번은 야 우리 이번에 발표할 거 준비하자라고 얘기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악기, 뭐 바이올린, 뭐 첼로, 뭐 플룻 꺼내서 뭐 3중주를 하거나 4중주를 해요. 점심시간이 보통 뭐 40분 정도인데 밥 먹는데 한 10분, 15분 걸리고 악기 케이스에서 꺼내죠. 그럼 또 조율해야죠. 그러면 한 5분 또 가죠. 그럼 기껏해야 10분 맞춰보거나 길어야 15분 맞추면 다시 또 5분 전 종이 치면 그때 또 다시 악기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야 우리 발표할 때 실수하면 안 되니까 빨리 연습하자 막 무서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악기를 꺼내면서부터 이미 그 아이들은 즐거운 거예요. 조잘 얘기하면서 야 그거 조율 틀렸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네. 서로 맞춰주고, 그 아이들을 볼 때 과연 그 아이들이 그럼 악기 연습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죠. 네. 네, 다른 부분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때그때 수시로 모여서 그 과정을 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고 그냥 걸어가는 속도가 아니라 조깅하는 속도로 계속 주어진 것들에 이렇게 이어지고 거기서 다음 단계로 계속 올라가는 과정들이 보이는 거죠. 흡수하는 과정이 그 조율하거나 하는 과정 안에도 관계성이 들어가잖아요. 누구 하나는 또 리더 역할을 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또 사회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니까 결론적으로 발표를 해도 본인들이 만족스러운 또 성취감을 얻어요. 이 성취감이 또 동기가 또 돼서 동기가 되고. 다음 학년에 또 네.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니까 이 빨아들인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속도감을 제가 보기에도 놀라우니까, 뭐 체육 활동이면 체육 활동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저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저는 꼭 사립학교만의 그 1%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미 뭐 사교육을 통해서든 뭐 다른 어머님의 어떤 역량을 통해서든 뭐 엄마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정보를 갖고 그러한 그룹에서 아이들을 만나게 해서 그 아이들끼리 만났을 때는 계속 어디선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저는 가고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많아졌어요. 네. 올해 사교육비가 최고로 나왔어요. 통계상. 매년 통계청이랑 교육부랑 같이 조사를 한 걸 발표하거든요. 이제 26조가 나왔는데, 물론 수학, 영어, 국어 순이에요. 그동안은 수학하고 영어가 압도적 1, 2위를 다퉜고 국어는 거의 3순위로 내려갔어요. 근데 올해 갑자기 예년보다 한 13% 정도 사교육비가 늘어나면서 이제 어디 비중이 높아졌냐면 국어가 쑥 올라왔어요. 거의 1, 2위에 근접하게. 이것에 대한 그 원인은 뭐냐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코로나 기간 때문에 어휘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격차가 나서 어휘력을 메꾸려고 국어가 좀 형성이 되나 보다라고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사실 어휘력에 대한 격차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이미 어휘력에 대해서 차이가 난 아이들은 지금 국어 사교육을 늘릴 수가 없어요. 기본 어휘력의 격차가 난 아이들은 수학 영어를 따라가기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기존 수학 영어를 계속 지속하기에도 바쁜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국어까지 사교육을 선택한 아이들은 수학 영어는 이미 어느 정도 됐고, 그런데 수학 영어에서만 가지고는 상당히 그들만의 리그를 가는 아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또 경쟁의 격차를 줄이기가 어려워서 국어마저 데리고 가는 네. 모습인 거죠. 그럼 그게 왜 그럼 초등식이냐? 아직 입시도 아닌데, 만약에 어머님들 마음에 입시하면 대학교 입시를 떠올리신다면 그냥 우리 시대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예, 입시하면 특목고가 떠오르셔야 돼요. 혹시 서울대학교를 제일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그 예술고등학교, 네. 서울예원학교인데 통칭은 특수목적고등학교예요. 네. 근데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예원학교만 있는 게 아니죠. 과학 쪽에도 있고 뭐 외국어 쪽에도 있고,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보통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거의 압도적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대학 입시에서 상위 대학교를 가려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입시가 네. 이미 특목고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목고에 들어가려면 결국 중학교 과정에서 입시를 거쳐야 특목고를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내신을 탄탄히 가져가야 되고, 내신 이외에 특수 목적 고등학교별로 보는 시험 양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거의 초등 입학 전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것에 대한 정보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의 방향으로 틀고 시작한 학부모들이 많아서 이제 공부 정서나 뭐 학습에 대한 것들을 미리미리 시작하는 네. 과정이 돼요. 입시하면 특목고에 집중된 걸로 이미 거기서 거의 결정이 난다. 그러면 그걸 준비했다가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라고 하는데 떨어진 아이들도 결론적으로는 결국 뭐 일반 공립 학교를 가겠죠. 거기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뒤처진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네. 이미 입시를 한번 치러봤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그냥 그 리듬을 몸에 익힌 채로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 그 아이들이 결국은 또 상위 대학을 가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 과정이 일부만 알고 있던 것에서 이제 좀 더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육 정책이 사실 특목고를 축소나 폐지로 가는 정책으로 갔다가 현 정부에서는 외고의 이름을 국제고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외국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이제 국제 이해에 대한 과목을 좀 늘리고 하는 형태만 살짝 바뀌었지만 결국 특목고에 대한 유지가 다시 되는 걸로 네. 지금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일찍 준비한 아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지금은 격차라는 말도 잘 안 쓰고 네. 이제 초격차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초격차라는 건 따라잡기 어렵다라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가 초격차냐? 6학년 아이들을 보면 쉬는 시간에 보면 중학교 과정 영어 문제집이나 단어를 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런 날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 같은 것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미 수능 단어를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네. 6학년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과정을 일찍부터 밟아온 아이들이구나라고 그냥 막연히 예상만 하고 있다가 궁금한 거예요. 네. 물론 수업의 내용 그리고 원어민하고 대화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실력이라는 거는 그냥 보여지죠. 보여지지만 수치화되는 게 궁금해서 작년에 이제 교장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선행학습 금지법에 이제 위반이 될 수 있기 네네. 때문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중에 듣기 평가만 불시에 졸업하기 직전에 네. 6학년 아이들만 이제 치르게 한 거예요. 네네. 미리 시험을 공고하고 하면 이건 금지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냥 상황을 파악하는 일종의 실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리지도 않고 나중에 결과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불시에 듣기 평가만 받는데 두 학급 6학년에 50명이었어요. 네. 그중에 10% 5명이 다 맞았어요. 네. 수학 능력 듣기 평가를. 네. 그리고 하나 틀리거나 두 개까지 틀린 네. 학생들 그 아이들을 일단 수능 영어 1등급이라고 가정했을 네. 때 18명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5명이랑 18명 합치면 24명이잖아요. 네. 50명 중에 24명이 적어도 수능 듣기 평가에서만큼은 1등급을 이미 받은 상황이고 3등급부터 한 중간 등급 사이가 나머지 절반이었고 한 명만 거의 한 7, 8등급 정도의 레벨이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미 중학교에 가서 영어에 대한 내신이든 뭐든 따로 크게 그쪽에 신경 쓸 일이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어가 왜 갑자기 지금 사교육에 들어갔는가. 네. 이미 영어에서는 끝난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구독자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네. 정말 이 수치에 놀라시면서 네. 이 초격차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 대단하다는 마음과 동시에 또 아이를 가진 학부모님들이라면 아니 이 초격차를 어떻게 해야 하지?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공부 정서라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은 네. 어렸을 때 이거 정말 해야 되겠네요. 이 마음이 확 드실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 중에 다 맞았던 아이도 다 공부 정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냥 선행의 역할이기 때문에 다 맞을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공부 정서가 있는 아이들은 눈에 띄었어요. 뭐냐면 그 아이들은 듣기 평가를 보고 나서 저한테 달려와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왜 여기서 멈춰요? 뒤에 지문이 있는데 지문을 안 풀어요? 라는 네.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공부 정서가 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해보고 싶은 거야. 오, 본인도 네. 궁금하고 지문도 막 읽어보고 싶고 이제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은 진짜 이제 공부 정서가 있는 거죠. 네. 다 맞았다 해도 더 이상 풀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선행의 차원인데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 네. 선행하는 엄마들은 좀 극성적인 엄마, 애들을 괴롭히는 엄마, 막 압박 주는 엄마, 막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4학년 정도의 수학 문제를 풀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공부를 안 한 겁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말씀을 그래요? 드려요. 네.
선생님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그럼 선행을 하라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셔도 돼요? 네. 혹시 학교에 안 나가는 날이 1년에 며칠인지 아세요? 1년에 네. 학교를 안 나가는 날이 공식적으로 175일을 안 나가요. 법정 수업 일수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190일이에요. 비슷하네요, 거의. 이 초격차라는 게 이 175일 동안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학교를 나가는 190일 동안은 아이들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학교를 나가지 않는 날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인데 학원을 안 가도 1학년부터 그냥 매일 엄마가 기본서를 하루에 한 장, 한쪽이면 두 쪽이죠. 매일 두 쪽씩만 풀게 해도 어지간하면 3개월이면 아니면 아무리 좀 두툼해도 4개월이면 문제집 한 권이 끝나요. 네. 문제집 한 권이 끝난다는 건 한 학기 분량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미 여름방학 되기 전에 끝나는 거죠. 네. 그럼 다음 책을 사서 또 한 장씩 풀면 여름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 2학기 게 끝나요. 네. 그럼 2학기 때 또 한 장씩 풀면 다음 학년 1학기 것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3학년인데 아직 4학년 수학 문제집을 못 풀고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아이가 집에서 수학 문제집을 매일 한 장씩도 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선행을 거창하게 볼 게 아니라 매일 국어든 영어든 뭐 수학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하루에 한 장씩만 풀게 했다면 네. 우리 아이는 선행학습을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학교 국가 진도보다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 왜? 1년에 175일이나 학교를 안 나겠기 때문에 또 그중에 학교를 나가는 날도 풀면 네. 그만큼 계속 꾸준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가정에서 뭐 어머님들 요즘 직장맘도 많잖아요. 케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학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좀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개인 교사를 붙이거나 해서 한 장 한 장씩 풀어 나가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시간 쪽 여유가 괜찮아. 그래서 내가 1학년 때부터 옆에 수학 문제집이든 영어 기본 단어부터 해서 영어 동화책 쉬운 것부터 해서 이렇게 하루에 정해진 분량을 꾸준히만 해 나가면 그냥 선행은 자동으로 된다. 그 선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가 또 선행을 많이 하면 학교 수업이 좀 재미없어서 집중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볼 때는 그 선행 유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또 실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게 공부 정서의 차이인 거예요. 네. 공부 정서가 없이 선행만 한 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아는 것만 풀려고 하고요. 쉬운 단계에서 멈추려고 해요. 근데 공부 정서를 갖춘 상태에서, 물론 공부 정서를 갖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선행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은 똑같은 수업을 이미 알고 있는 걸 들어도 마치 드라마 보면 재미있는 방송은 재방송 보잖아요. 네. 재방을 또 보면서 그 느낌을 또 받으면서 이렇게 네. 하는 모습이 보이고 질문이 달라요. 기본적인 걸 가르쳐도 그 안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좀 높은 차원의 질문을 해요. 그러면 담임 입장에서는 심화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진도를 더 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대한 답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다음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배경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해주죠. 그럼 네. 그 아이들은 또 계속 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는 수학 수업을 할 때 수학 보조 선생님이 들어와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수학이 좀 어려운 아이들은 보조 선생님이 이제 한두 명 정도 아이들이 학급에 보통 있는데 그 아이들을 수업 중에 커버하시죠. 이제 거의 1대1로 커버하듯이 커버를 하시고, 그럼 담임인 저는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줘요. 보통 그게 뭐 15분에서 길어야 20분 정도면 끝나요. 네. 그럼 나머지 20분은 배운 개념에 대한 확인 문제를 풀죠. 그게 교과서에 있는 문제, 또 익힘책에 있는 문제, 그리고 학습지 정도 하나가 더 나가요. 그러면 이미 배운 아이들은 그걸 빨리 다 풀죠. 네. 빨리 풀어도 시간이 남아요. 한 10분 정도 네. 시간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들은 그것을 만족을 못 하죠. 네. 그래서 심화를 문제를 준비해요. 이제 그 단계에서 뭐 선행학습에 관련된 게 아니라 생각을 깊이 해야 풀 수 있는 뭐 경시대학습 문제라든가 그런 걸 하나 생각해서 푸는데 5분, 뭐 10분 걸리는 문제, 한두 문제가 또 종이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풀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놔두면 본인이 기본학습 풀고 더 풀고 싶은 아이들은 그걸 가져가서 푼단 말이에요. 네.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들은 가져가요. 그걸 가져가요. 오. 그걸 풀고 싶어요. 네. 네. 그럼 수업 시간에 재미가 없을 수가 없죠. 음. 근데 선행만 했던 아이들은
알고 있는 개념 문제를 그냥 쉬운 걸 그냥 천천히 풀어서 더 하기 싫어서. 네, 그냥 그것만 네. 풀고 그 시간에 네, 네. 끝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선행의 유무가 아니라 네. 우리 아이가 배움에 대한 어떤 정서감이 좋은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걸 배워도 수업 시간이 지루하지 않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미 그 지루함을 뛰어넘는 질문이 항상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수업에 대한 내용을 풍성하게 만든다. 거기에 이제 교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 아이들까지 레벨에 맞출 수 있는 케어하는 부분, 심화 과정이라든지 어떤 주제거리를 주고 글쓸거리를 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나만 더 준비하면 충분히 다 한 교실 안에서 커버가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선행만 하면 수업에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아이가 공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것이다. 오히려 공부에 대한 진짜 흥미가 떨어지고 뭐 수포자라는 말, 뭐 용포자라는 말이 어떤 아이들이 나오냐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조차 이해가 안 돼요. 교과서를 보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나마도 교과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서 이해가 돼 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배워나가는 그렇군요. 과정이 있는데 네. 선생님이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공부 정서하고는 아예 거리가 멀고 공부에 대해서 정말 그냥 싫어하는 모습이 되고 그 아이들이 이제 교과서에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죠. 네. 그나마 앉아있는 게 용한데 그 시간을 버틸려니 초등시기엔 그래도 잠자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네. 그 시간을 본인을 뭔가 즐거운 거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서랍을 뒤지거나 쪼물락쪼물락 거리거나 옆 친구 말 걸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선행을 한 아이들보단 오히려 수업 내용을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인다. 더 지루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공부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들이 얼마나 이 초격차를 보이는지 설명을 해 주셨어요. 또 그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들의 특징까지도 알려주셨는데 이걸 보시면서 슬슬 너무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 공부 정서를 정말 좋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시기별로 나눠서 알려주시면 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기본 전제는 지금부터가 제일 좋다. 네. 왜냐면 지금이 제일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3살, 4살 정도라면 책 읽어주기가 제일 관건이에요. 실감나게 읽어주는 것. 그리고 그 시기에 필요한 것이 친절한 어른이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네. 친절한 어른의 개념이 뭐냐면 네. 무한 반복. 아. 보통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보기엔 재미없는데 네. 재밌다고 또 해줘 또 해줘 또 해줘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 무한 반복을 기꺼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친절한 어른이에요. 그게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네.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네. 아니면 뭐 학습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네. 태권도장 뭐 사부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친절한 어른이 3, 4살 시기부터는 꼭 옆에 있어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게 저는 3학년쯤 돼서 이제 우리 아이 공부 좀 시작해야 되겠어요 하시는 분들,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 그냥 놀게 했대요. 네. 근데 놀게 하는 걸 어떻게 했냐 가만히 보면 그냥 아이들끼리 혼자 놀게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배움의 과정이 좀 많이 적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때는 놀게 하더라도 동네에 나이 많은 형도 있고 선후배가 있어서 그나마 좀 배우는 게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또래끼리 놀거나 그나마 집에 있는 형제 관계끼리 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친절한 어른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중심성만 더 강해진 채로 가요. 그래서 3, 4살 때는 놀게 할 때라도 노는 방법을 누가 친절한 어른이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친절한 어른이 꼭 있어야 된다. 이 학습뿐 아니라 다른 배우고 익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전으로 돌아가면 태교부터 책을 읽어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네. 그때부터 시작하시고 3, 4살부터 해서 미취학 시기까지는 2가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공통적인 게 그분들이 2시간 이상씩 읽어주셨어요. 2시간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죠. 선생님. 예. 네.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강연 나와서 말씀드리면 한숨들을 쉬셔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은 3학년이 넘어가면 신경 쓰실 게 없어요. 오히려 그 2시간이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값진 투자네요. 예, 정말 네. 엄청난 이제 초기 투자가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교육은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 2시간이 안 되면 잠들기 전에는 꼭 읽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20분, 15분이라도.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프로이드식 정신분석에서는 잠자는 시간을 이제 무의식이 발현되는 시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꿈 분석을 엄청 중요하게 하는데 잠들기 전에 엄마가 정서감을 갖고 책을 읽어준 아이들은 꿈속에서 그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또 내가 등장인물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이
근데 상당히 효과적인 거죠. 적은 시간에 우리 네. 아이들의 무의식에 조각을 해서 넣을 수 있어요. 네. 책 읽어주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야 라는. 그래서 다른 건 못 하시더라도 저녁 때 잠들기 전에는 책 읽어주기를 3살, 4살부터는 꼭 하시라. 네. 그리고 내가 못하면 누군가 친절한 어른이 꼭 있어야 된다. 친절한 어른을 엄마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독박 육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면 할머니든 삼촌이든 뭐 누구든지 간에 토요일 날 오후는 내가 친절한 어른이 돼줄게 이렇게 해주셔야 네. 돼요. 그래야 네. 엄마가 그 육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우리 아이가 우리 집안에서 정말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가 형성될 그래야 또 수가 친절할 있어요.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이걸 엄마가 주변에 요청하셔야 돼요. 혼자 다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게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그럼 할머니가 오셔서 뭐 하시냐면 밥만 막 차리고 있어요. 청소만 막 하고 있고 아이는 아이가 혼자 있어요. 이건 친절한 어른이 아니에요. 뭐 할아버지가 구슬치기도 알려주실 수 있죠. 옛날식의 뭐 팽이치기도 알려주실 수 있고 알려주실 수 있는 걸 친절한 어른이 돼서 알려주시면 그 아이는 배우고 익히는 하다못해 손근육 형성되는 걸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공부 정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옛날 사람인데 뭘 가르치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네. 이게 미취학 시기까지 중요해요. 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까지는 이 두 가지는 그대로 유지는 하되 초등 시기에 추가로 들어갈 것이 이제 과제예요. 과제 수행 능력인데 숙제가 들어가는 거죠. 뭐 정해진 분량이 있고 그거 해나 할 때도 옆에 있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네. 이건 뭘 갖추냐면 근면성을 갖추게 해요. 근면성이라는 게 어떤 걸 시작했는데 일단 끝까지 매듭을 지면 그게 근면성을 갖추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1, 2학년 때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사실 공부 정서가 초기에 좋다고 해도 네. 하다 보면 재미없는 과정도 있고 단계를 넘으려면 힘겨운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과정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근면성을 갖춘 아이들이에요. 일단 끝맺음을 하고 나야 거기서 오는 또 다른 성취감이 있고 그 과정에서 오는 칭찬이 있고 그게 동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학년 시기에는 일기 쓰기든 뭐 그림 숙제를 내주든 우리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그걸 매일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안 했다고 혼내는 게 아니라 안 했으면 못한 이유를 들어보고 그 이유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너가 의지력이 약해서 안 돼가 아니라 뭐 그걸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옮겨주거나 분량을 살짝 줄여주거나 해서 결국엔 완성하는. 그래서 과제 수행 능력을 완성하는 걸 1, 2학년으로 하시고 그럼 3학년, 중학년 이상부터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네. 1, 2학년까지 그 과정이 된 아이들은 네. 3학년부터는 사실 공부 정서를 이렇게 하세요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독서량도 상당한 수준에 가 있고 그래서 본인이 해 나가요. 독서도 자발적 독서가고 학습도 자기주도 학습이고 뭐 관계성이나 사회성 안에서 이미 리더의 역할 과정 안에서 뭔가를 주어진 과제들 해 나가고 그러면 그 과정이 안 돼 있었는데 이제 3학년부터 공부 정서를 형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처음 듣고 아 공부 정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책을 못 읽어줬네라고 그분들은 네. 어떻게 물론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책 읽어주는 거 고학년도 좋아요. 음. 예, 저는 6학년 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적정한 책을 골라서 아이들한테 10분, 15분씩 읽어주거든요. 읽어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네. 한 권 다 읽어주는데 보통 뭐 빠르면 2주, 길게는 한 권 정도 걸려요. 6학년 수준에 맞는 책이기 때문에 좀 두툼한데 그걸 읽어주면 몇몇 아이들이 그 책을 또 도서관 가서 빌려와요.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재미있었다라는 네. 거죠. 그런 과정을 고학년에도 이제 거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정말 과제 수학력도 안 돼 있고 네. 책 하면 이미 이건 공부야. 그래서 엄마가 막 공부에 대한 걸 막 억지로 시키는 것 같고 싫은 아이들은 그 과정도 좀 어려워요. 이때는 배움에 대한 정서감이 즐겁게 만들려는 건 욕심이다. 정서감으로 가면 어머님도 힘들고 아이들도 뭔지 감이 안 오거든요. 네. 이미 나는 배우는 것에 대해서 힘든 기억이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데 네. 이건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전 습관으로 말씀을 드려요. 3학년 정도인데 공부 정서가 아직 안 돼 있고 학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큰 아이들은 습관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가 책을 읽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도 독서가 네, 독서가 시작이네요. 들어가요. 왜냐하면 수업 내용을 그 아이들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어휘력이 안 돼서 단어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맥락 이해가 안 돼. 단어 뜻 자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대로 어휘력을 향상시켜야 돼요. 그럼 독서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정도 책을 읽는 아이들은 상당한 레벨의 자발적 독서가예요.
네. 그럼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0분이든 20분이든 그부터 아이들마다 상황이 다른데 저는 목표를 30분으로 잡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걸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네. 보통 3개월 정도 잡는데 구체적인 장소 어디에서 몇 시에 읽어라가 아니라 같이 읽자 하고 네. 아이도 읽고 엄마도 책을 읽어야 돼요. 결국 친절 어른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때는 약간 친절하진 않죠. 네. 옆에 감독자죠. 사실 네, 네. 감독자인데 엄마도 책을 읽는 거예요. 예. 동참해주는 네, 마음으로. 동참해주는 네. 마음으로 뭐 어떤 분들은 아침 독서 시키시는 분도 있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개별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근데 저는 보통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면 저녁 먹고 나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녁 먹고 나서 30분은 책 읽는 시간이야. 그래서 뭐 책턴 옆에 책을 항상 비치해 놨다가 밥 먹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읽게 하거나 아니면 거실 소파에 가서 읽게 하거나 너 방에 들어가서 책 읽어가 제일 안 좋아요. 엄마는 거실에 따로 있거나 네. 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자기 방에 들어가서 책을 안 읽죠. 왜 저녁 먹고 나서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시간을 정해놓으면 네. 사실 집안의 어떤 뭐 대소사에 따라 이 그쵸. 시간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네네. 그런데 저녁은 항상 먹거든요. 네. 캠핑을 갈 수도 있고 가족 여행을 네.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도 저녁 먹고 나서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하는. 그래서 이걸 네. 연속적으로 3개월 정도 이상을 해야 이 아이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고도 그걸 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독서부터 해놓고 저녁 먹고 나서 책 읽는 게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다른 걸 또 습관이 들어가는 거죠. 문제집 한 장 푸는 걸 들어가든 아니면 영어 단어 10개를 네. 읽는 걸 들어가든 영어 책 읽는 걸 들어가든 듣기를 들어가든 이건 아이들마다 다르겠죠. 아니면 뭐 줄넘기를 하든 그것도 새로운 걸 익히는 거니까 해서 한 가지씩 3개월 단위로 네. 습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 가시는 거에서는 그래도 성공하신 분들을 봤는데 네. 정서관부터 들어가시려고 하신 분들 네. 중에는 제가 성공하신 케이스를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그건 정말 다른 차원의 먼 이야기고 누적돼야 되는 기간이 상당하거든요. 이미 3, 4살부터 누적되어 온 걸 3학년부터 몇 년 안에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습관은 달라요. 네. 100일 정도면 보통은 하나의 습관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저희 아이의 상황에 따라 또 네. 학년이나 연령에 따라서 따라서. 조금 접근법이 네. 달라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책에서 선생님 공부 정서를 세우는데 가장 좀 기본이 되는 것이 메타인지라고 하셨어요. 이게 메타인지가 공부 정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메타인지가 나를 떨어뜨려 놓고 보는 그런 인식의 네. 영역이잖아요. 아마 공립에서는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말고사나 중간고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아직 기말고사를 보거든요. 그러면 메타인지가 낮은 아이들은 내가 이번 시험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지 감을 못 잡아요. 네. 그래서 되게 막연해요. 나는 뭐 이 정도 했으니까 됐어 하고선 되게 잘 나올 거라고 네. 생각하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충격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 입장에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이 정도면 얼만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좌절의 순간에 들어가거나 담임 입장에서 봤을 때 평소에 과제 수행 능력을 보거나 발표하는 걸 보고 필기 노트하는 걸 보면 얘가 뭐 최소한 90점은 맞을 수 있다. 아니면 몸 컨디션이 좀 진짜 안 좋아도 80점 이상은 나온다라는 그 아이에 대한 상황이 보이는 거죠. 근데 메타인지가 안 되는 아이들은 되게 불안해요. 본인이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 달 전부터 시험 범위 어디예요? 뭐 어려워요? 계속 물어보는 게 아. 필요 이상의 긴장도를 계속 가지고 가요. 네. 그러면 어떤 사단이 나냐면 시험 당일날 진짜 몸 컨디션이 한 달 동안 긴장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일날 이제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심리적으로 들어가면 신체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잘 볼 수 있는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네. 잘 볼 수 없는 핑계거리를 신체화로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성적이 본인이 가진 실력보다 안 좋게 나와요. 네. 그러면 내가 불안했던 이유가 맞아. 나는 실력이 이 정도야. 그래서 다음에 또 같은 패턴을 보이죠. 나의 현재 능력이 어느 정도 수치라는 걸 좀 객관화할 수 있는 메타인지가 있어야 정서감에 안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뭐 학원 레벨 테스트를 안 봐도 돼요. 당연히 초등학교 대부분에서 중간 기말을 안 보죠. 그럼 집에서 뭐 학습지를 쭉 풀면 문제집 뒤에 보면 단원 평가라고 항상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엄마가 보는 앞에서 풀자라고 하고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풀어보고 나야
내가 공부를 어떻게 집중했고 어떤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걸 사소한 시험에서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메타인지가 네. 형성된단 말이에요. 학습에 대한 메타인지를 높이려면 중간중간에 적당한 시기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이게 뭐 시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단원평가 정리 문제 풀어보는 정도로 해서 네. 그렇게 풀어보게 하는 게 아이가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라는 걸 굳이 시험까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메타인지를 가지는 게 불안이나 그런 걸 낮출 수가 있어요. 이게 학습뿐 아니라 다른 공부에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부분 배우고 익히는 데 있어서 본인의 눈을 객관화시키는 데 바라볼 수 있겠죠. 얼핏 듣기에는 이게 메타인지와 공부 정서가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바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몇 배로 더 열심히 해요. 어떤 부분은 뭐 다른 아이가 잠재적 재능이 있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아이보다 얼마만큼을 더 해야 되는 걸 알아서 네. 그런 과정을 다 조절해 나가니까 결국 없던 아이가 있던 아이의 몫까지 가져가게 되는, 그래서 가진 아이가 다 가져가게 된다는 이야기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 과정이 메타인지의 네. 영향이 있는 거죠. 아이가 어떤 것에 부족함을 느껴서 좀 부러움을 느끼거나 할 때 네. 부모님의 반응에 따라서 이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열등감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네, 맞아요. 그 책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 열등감이라는 게 콤플렉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 콤플렉스의 콤이 모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심리적인 정서감이 깔끔해야 되는데 막 모여서 실타래처럼 막 엉켜 네. 있으면 이게 이제 콤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걸 열등감이라는 한쪽 편만 이제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다른 집에 놀러 갔어요. 그 집이 우리 집보다 많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죠. 엄마 누구네 집에 갔는데 집이 되게 크고 되게 좋아. 우리도 그런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 라고 네.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요. 이때 이제 엄마의 반응이 그 집 크면 청소하기도 바쁘고 네. 그냥 썰렁하고 뭐 그냥 외로움만 많이 느끼고 안 좋은 거야. 그냥 우리 집 정도가 딱 좋은 거야. 네. 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 아이의 감정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나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엄마는 그걸 좋지 않다고 얘기하고 그 느낌이 엄마가 좀 뭔가를 감추는 것 같고 아이들 직관적으로 느끼죠. 네. 내 감정을, 부러움을 표현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럼 이제 콤플렉스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이 이렇게 넓었어? 진짜 우리도 글로 이사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도 엄마 아빠가 지금 계획해서 열심히 뭐 돈도 벌고 있고 네.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 한번 그런 집으로 한번 이사 가는 거 꿈꿔볼까? 하면 네. 아이가 자신이 느꼈던 부러움이라는 정서감이 네. 인정을 받은 거죠. 그쵸. 공감을 받고 그러면 이게 콤플렉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정서감이 이제 학습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아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네. 이제 복잡해져요. 네. 이걸 누군가가 알리면 안 되고 그럼 당연히 질문도 안 해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럼 질문을 안 하니까 또 배움의 기회가 없어져요. 근데 그런 콤플렉스가 없는 아이들은 내가 부족하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려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알리고 오픈할수록 사실 선생님들이 도움을 더 주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거든요.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죠. 네. 그럼 그 아이들은 또 더 성장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 열등감이라는 부분이 비단 학습에 대한 열등감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부러움에 대한 표현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 주면서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일반적인 열등감뿐 아니라 학습에 대한 열등감에도 다 영향을 미쳐요. 이런 단어는 없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컴플렉스가 아니라 심플렉스하게 가라. 정서적으로. 그럼 그게 동기부여에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네. 동기 자극이 돼서 무언가를 더 하고 싶다라는 욕구 자극이 되는 거죠. 그때 부모님의 반응이 너무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네. 가령 아이가 와서 엄마 오늘 수업 시간에 누구누가 발표를 했는데 영어 시간이었는데 너무 발음도 좋고 잘해서 조금 그랬어 라고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그럼 이제 그 모습 때문에 부러웠겠구나라고 해주면 그 아이도 네. 이제 부럽다고 표현을 하고 또 뭘 하고 싶니라고 물어보면 뭘 하고 싶다고 하거나 나는 잘 모르겠어 엄마가 뭐 알아봐줘 하면 이제 네. 그 과정을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너는 뭐 이걸 잘하잖아. 그 너는 영어 잘하는 너는 거 이걸 소용도 필요 없어. 없어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부러움에 대한 것이 이제 공감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예. 네.
일단 그 아이는 부러워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는 정서감이 단순하죠. 근데 뭐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게 저는 아이들한테 너무 안 좋아요. 부럽고 해보고 싶은 게 있어야 네. 그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욕구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 공감받는 부분이 이제 심플렉스해지는 과정이 되는 거죠. 너무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 아이들의 그 부러운 마음을 인정해주고 마음도 교감해주면서 그걸 또 동기부여까지 해줄 수 있는 집에서 충분히 부모님이 기억하셨다가 지금이라도 그렇죠. 당장 해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공부 정서를 키우는데 이것만은 좀 제발 네.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래도 꼭 피하셔야 됩니다. 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제일 첫 번째로 피해야 되는 건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지 말라. 특히 미취학 시기에. 예.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건 그 아이 거기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엔 방치에 가깝다. 우리 아이가 레고 잘하거든요. 그래도 옆에서 같이 있어 주시고 물어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같이 도와주시고 어떤 반응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 예. 그래서 네.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건 미취학 시기나 저학년 시기까지 친절한 어른이 항상 옆에 있는 게 또 같은 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안 좋은 거 혼자 있으면서 미취학 시기에 스마트폰이 주어졌다. 네, 이건 거의 그냥 공부 정서뿐 아니라 일반적인 심리 네. 정서 다 그냥 포기하신다고 보면 돼요. 뇌 발달도 그냥 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 있으면서 스마트 기기에 노출돼 있다. 특히 미취학 시기에 이건 무조건 이제 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명상을 1분을 해보게 하면 알아요. 제가 이제 매년 아이들 학급에서 1분 명상을 하게 하거든요. 1분이라는 시간은 길지 않잖아요. 네. 되게 짧은 네. 시간이에요. 명상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바른 자세로 앉아서 숨만 쉬고 있으라고 하면 돼요. 1분이라는 그 시간 안에 계속 꼼지락거리는 아이가 있어요. 뭐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때 서랍에서 뭘 빼거나 머리를 긁거나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 신체를 가만히 있을래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조절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1분마저도 내 신체를 조절할 수 없다? 이건 자기 공부 정서의 거리가 아주 먼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안 좋냐면 아이가 밥 먹기 싫어 나 저기 가서 놀래 그러면 막 놀고 있을 때 엄마가 가서 밥을 떠먹여 주시는 분이 네네네. 있어요. 애들은 먹어가면서 노는 거. 이거 정말 안 좋아요. 밥 먹을 시간이면 와서 밥을 먹고 끝내놓고 가는 거예요. 네. 그만큼은 내 신체를 밥 먹는 곳으로 옮기는 조절을 하는 거죠. 네. 예. 이렇게 내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과정에 안 좋은 행동들, 예. 밥 먹을 시간인데 밥 안 먹어서 엄마가 가서 해준다거나 잠깐 쉬었다 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몰입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잠깐 멈추게 해줘야 돼요. 네네. 그러한 과정들이 공부 정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육아연구소의 공식 질문인데요. 네. 선생님 인생에서 이제 정말 끝이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게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교환학생으로 필리핀에 가서 1년 있었어요. 네. 필리핀에 섬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네. 듣도 보지 못한 정말 구석구석의 섬에 있는 학교에 가는 거예요. 학교에 애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산속인데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아이들을 보다 보면 당연히 지치고 좀 힘들 때도 있죠. 네. 하다 보니까 제가 병에 걸린 거예요. 네. 여차저차 해서 이제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 근데 그게 필리핀 풍토병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열이 막 43도까지 올라가고 네. 아, 열이 이렇게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이게 네. 죽으면 이제 한계치까지 간 거죠. 근데 문제는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풍토병이기 때문에 그 섬의 원주민들이나 뭐 그 사람들은 그 병에 안 걸려요. 아, 이미 다 면역력이 예, 있고 네. 그때 아 내가 필리핀이라는 곳에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포감과 해서 거의 근 2주 동안 이제 거의 사경을 헤매다시피 하다가 이제 살겠구나 하라는 그 고비가 넘어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뭘 느꼈냐면 그때 지나가는 사람을 봤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는 거야. 중요한 것들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저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걸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중요하다는 게 사람마다 다를 텐데 어떤 사람은 뭐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중요한 게 진짜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차원이었는데 그걸 수업으로만 배우다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하더라도 진짜 있는 것을 하는 일을 하다가 가자. 없는 것을 위해서 하지는 말자라는 것에 대한 삶의 계기가 있었어요. 늘 그게 저한테는 마음의 초심이에요.
내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막 몰입하고 바쁘게 지나가는 것을 보다 보면 거기에 질문을 던져요. 이게 진짜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너가 사라져도 지금 너가 한 행위가 누군가에게 남아서 어떤 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정말 우리 아이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도 저는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 아이의 기억 속에. 그래서 무언가를 주실 때 이게 우리 아이한테 좋은 영향력으로 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그거 한 가지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정말 고민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정말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오신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을 찾으려는 그 선생님의 진심이 너무 느껴지고 오늘 나눠주시는 그 내용들도 그것의 일부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진짜 있는 이야기들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